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187년 전 오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링컨 암살범이라는 사실 하나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암살범이기 이전에 당대의 유명 배우였고 수많은 팬을 가진 스타였어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단 한 발의 총성이 미국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스타에서 암살범이 됐는지, 그리고 그 총성이 단순히 한 대통령의 죽음을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스 가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존 윌크스 부스는 미국 연극계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주니어스 브루투스 부스는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셰익스피어 연극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들들도 대를 이어 연극 무대에 섰어요. 특히 형 에드윈 부스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셰익스피어 배우로 평가받던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도 배우, 형도 탑배우인 집안에서 자란 거죠. 존 윌크스 부스도 자연스럽게 무대에 섰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외모가 뛰어났어요. 짙은 눈썹, 강렬한 눈빛, 당당한 체격.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성 팬들이 특히 많았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인기 있을 타입이었던 거죠.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 역할이 잘 어울렸고 강렬한 감정 표현이 강점이었습니다. 1860년대 초 그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스타 배우였어요. 19세기 버전의 셀러브리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강한 정치적 신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부스는 열렬한 남부 지지자였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는 남부연합의 편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고 링컨 대통령을 남부를 파괴한 폭군이라고 여겼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포함한 신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부스 본인은 메릴랜드 출신으로 사실 북부와 남부의 경계지역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남부군대에 입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념은 극단적으로 남부 편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영웅을 연기하던 그가 현실에서도 자신이 역사적 영웅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암살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부스의 초기 계획은 납치였습니다. 링컨을 생포해서 남부가 붙잡고 있던 북부군 포로와 교환하자는 거였어요. 1864년부터 공모자들을 모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링컨의 이동 경로가 바뀌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러는 사이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1865년 4월 남부연합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합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납치 계획은 의미를 잃었어요. 부스의 분노와 절망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고 계획은 암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4월 14일 밤이 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날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 우리 미국인 사촌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기쁨 속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부스는 그날 극장에 나타났어요. 배우였던 그는 포드 극장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앉아있는 특별석 쪽으로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호원의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권총을 링컨의 머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성과 동시에 부스는 대통령석 난간을 뛰어넘어 무대로 내려갔어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박차가 커튼에 걸려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면서도 라틴어로 외쳤다고 전해져요. SMPRTYRANNIS. 폭군은 언제나 이런 최후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버지니아주의 공식 모토이기도 해요. 극적인 대사를 외치며 퇴장하는 배우처럼 그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대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 암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부스는 공모자들과 함께 그날 밤 더 큰 계획을 준비했어요. 링컨뿐 아니라 부통령 앤드루 존슨과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도 동시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루이스 파월은 수워드의 집에 난입해 칼로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수워드는 살아남았어요. 존슨을 담당한 조지 에처롯은 막상 현장에서 겁을 먹고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링컨 암살만 성공했고 나머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링컨은 총을 맞은 직후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사망했습니다. 1865년 4월 15일이었어요.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니까요.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부스는 공모자 데이비드 헤럴드와 함께 말을 타고 버지니아 방향으로 도주했어요. 부러진 발목을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달아났습니다. 12일간의 도주 끝에 버지니아의 한 담배 농장 헛간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어요. 군인들이 헛간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지만 부스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군인 중 한 명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향년 26세였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서 발견된 일기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공모자들은 체포됐습니다. 메리 서렛, 루이스 파월, 데이비드 헤럴드, 조지 에처롯 4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특히 메리 서렛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여성이 됐습니다. 그녀의 유죄 여부를 두고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공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주장과 아들의 행동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링컨 암살이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빼놓으면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전쟁이 막 끝난 1865년 링컨은 미국을 어떻게 재건할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은 비교적 온건했어요. 남부를 처벌하기보다 화해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 없이 모두에게 관용을이라는 말이 링컨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죽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 분위기는 훨씬 강경해졌고 남부에 대한 처우는 더 가혹해졌어요. 역사학자들은 만약 링컨이 살아서 재건 정책을 이끌었다면 이후 수십 년간 미국 남부와 흑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스의 총성은 한 사람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라 역사의 방향 자체를 바꿨어요. 형 에드윈 부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동생이 링컨을 죽인 그 사건 이후 에드윈은 한동안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스라는 성이 이제 암살범의 이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에드윈 부스와 링컨 가문 사이에는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암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기차역 플랫폼에서 혼잡한 군중 속에 한 청년이 기차와 플랫폼 사이로 떨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재빠르게 그 청년의 팔을 잡아 구한 사람이 바로 에드윈 부스였습니다. 그 청년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어요. 한 형제는 링컨의 아들을 구했고 다른 형제는 링컨을 죽였습니다. 이 기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는 지금도 자주 회자됩니다. 오늘 5월 10일 존 윌크스 부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스타 배우였고 극단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을 역사적 영웅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영웅을 연기하던 배우가 현실에서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도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요. 역사는 가끔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보여줍니다.